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의 무서운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딱 3월 초쯤, 대략 13년 전으로 좀 돌아갈게요. 오, 예. 저희 와이프가, 이 내용을 좀 재밌어 했어요. 아내분께서? 네. 예. 네, 약간 현실 공포라면 현실 공포인데, 예. 네, 산이도 나고 제가 경험담이라서, 오호. 네, 한번 이걸 풀어봐야 되겠다. 딱 알겠습니다.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오늘 사연은 저희 와이프가 이걸 풀어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상한 종교 경험담이 생각이 났어요. 시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딱 3월 초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대구. 이 당시 제가 산이의 부탁을 받아서 돌비라는 친구, 이렇게 저랑 종교용품을 파는 거리가 있어요. 대구 시내 쪽에.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꽤 있었는데 산이는 또 개인적으로 또 볼일을 볼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돌비는 좀 돈이 필요했던 시기라 심부름을 좀 하면 용돈도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산이가 적어준 종이대로 불교용품이나 종교용품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용품을 막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종교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거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가나 왔다 갔다 거리곤 해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심하다면 심한 종교에 빠져있는 신도들이라고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불교용품을 잔뜩 사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 한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젊은 저희들을 보고 계속 약간 고개를 까딱이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쓱 하는 말이 총각들 이런 거 왜 사는 거야? 젊은 총각 같은데? 뭘 그렇게 이거 비쌀 텐데 이런 거 사서 나와선 쓸데없는 짓들을 하냐? 마음 안에 하나님과 부처님 그리고 여러 신님들이 계시는데 굳이 막 이런 걸 산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길래 대뜸 돌비는 그냥 또 그러려니 멍하게 서 있고 저는 좀 당시 저 버릇이 있잖아요. 좀 장난기 발동하는 거 심심해서 아멘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멘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막 드립을 치니까 이 총각은 개신교면서 이런 용품을 왜 사는 거냐? 이거 불교용품인데 이거 왜 사는 거야? 저한테 또 지목하면서 말하길래 그냥 저희 심부름꾼이지 특정 종교라 막 그렇게 심하고 믿겨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심부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니 어찌됐든 이거 다 얼마치야? 딱 보니까 좀 꽤 나온 것 같은데? 대략 한 50만 원 좀 넘는다고 하니까 총각 그러면 내가 이 용품들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줄 테니까 잠시 우리 좀 따라와서 대화 좀 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랑 또비는 당연히 괜찮다고 하죠. 속으로 느끼는 거야. 또 이거 또 시작이구만. 또 사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대구 시내도 이때만 하더라도 걸어 다니면요 신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상한 종교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거든요. 뭐 대화 좀 하고 뭐 조상이 뭐 뒤에 보이니 뭐 정말 많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일단 대화 좀 하고 또 커피를 사줄 테니까 꼬셔서 딱 이런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딱 표정에서 저희를 읽은 것 같아요. 우리 사입이 아닌데? 사입이 아니라면서 먼저 딱 말을 하고 갑자기 가방에서요 5만 원짜리 4개를 꺼내더니 돌비한테 10만 원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믿겠냐고. 돈을 준다고? 일단 돈을 그냥 저희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당시. 예. 네, 10만 원씩 쥐어주고 이러면 믿겠냐고. 우리랑 딱 20분만 얘기하자. 여기서 멀지 않는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 있다. 거기 기도원 우리 근처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가는 명찻집 그런 찻집 있으니까 가자. 딱 차 한 잔만 하자. 많은 것도 아니다. 20분만. 또 우리가 산다. 뭐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은 막 차만 얻어먹고 막 이상한 개소리하고 막 그러지. 우리는 안 그렇다고. 졸지예요. 저랑 돌비는 돈을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돌비도 근데 저만큼 장난기가 좀 많은 애거든요. 이 친구도. 호기심도 많고 산이가 한두 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해서 그냥 시간도 때워야 되는데 대충 듣고 나오자. 돈도 받았는데 딱 그렇게 눈사인을 주고 받았어요. 산이한테는 이리로 주소 테니까 오라 그러고 알겠다고 그럼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손에 이거 용품들이 많아서 물건을 좀 차에 싣고 오겠다. 그리고 또 저희 친구도 한 명 오는데
그럼 여기 물건 싣고 거기 따라가겠다. 돈도 주셨는데 시간 때울 겸 저희가 승낙을 했거든요. 일단 저희 산 용품들은 차에 실어놓고 찻집이 근처라고 해서 한 분이 따라오셔서 저희 차 넣는 걸 보고 그분을 따라갔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도망갈 줄 알았나 봐요. 거기 근처로 가니까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어떤 큰 건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처에 또 유명한 뭐 찻집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찻집이 있어서 주차있는 곳에서 딱히 뭐 멀지도 않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돌비랑 저는 무슨 드립을 칠까 궁금했어요. 시간 때워야 되니까. 들어보자는 식으로 딱 듣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는데 총각들 나이가 몇 살이냐 먼저 묻더라고요. 당시 20대 중반 이제 넘어가서 20대 중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돌비는 또 그 당시 석사였고 저는 취업한 지 딱 슈퍼루키 딱 그 시즌이었거든요. 둘한테 직업도 묻길래 저는 슈퍼루키고 얘는 석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총각 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길래 죽음이요? 왜요? 저희들 죽이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죽음이라 딱히 아직 젊어서 생각은 해본 적은 없다. 돌비나 저나 그 말을 하니까 그냥 제가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섭고 슬픈 거 아닐까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죠 총각들 슬픈 거죠. 죽음이라는 건 젊은 친구들도 죽음이라는 건 무섭고 슬프고 많은 감정 표현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이지 않느냐. 우리 40대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우리 나이도 마찬가지라고 총각들하고 똑같아. 그럼 다르게 말을 할게요. 총각 부활이라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더라고요. 부활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이냐 제가 물으니 네. 맞다고. 앞에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부활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길래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딱히 생각해본 건 자 그때는요 제가 또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저는 부활이라고 그때 생각하는 건 한참 또 반복적으로 미쳐있던 애니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활은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부활을 하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예, 현생에는 그런 드래곤볼이 없는 게 아쉽네요. 제가 드립을 쳤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 옆에 있는 돌비는 브라보 그러면서 저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같이 웃고 있었는데 이 두 분 아주머니는 웃지를 않으세요. 장난치지 말라 딱 이 표정이었거든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죽음 뒤에 그리고 슬픔 뒤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치지 마라. 딱 이 말 하길래 돌비가 에?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 걸 봤다고요? 우리는 봤다고.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만화처럼 그리고 상상하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총각들. 우리는 용화님이라는 세조님이 계신다. 그분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돌아가신 가족분이 다시 눈을 떠서 새로운 기적을 봤다고. 저는 딱 이 말을 하길래 생각을 했죠. 아씨 나 잘못 걸렸네 막 이거 있잖아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거 또 시간 때우라도 미친 신도한테 개쳐 물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 표정인데 돌비 표정도 딱 그 표정이에요. 근데 돌비는 저보다 또 그땐 장난기가 이후에 발동이 됐는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어떻게 살아난대요? 부활했다면서요.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셨길래 부활하셨냐고. 되레 돌비는 막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신도 아주머니 한 분이 궁금하죠. 그런데 어쩌죠? 우리가 약속했던 20분 정도 대화가 끝이 났네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이상한 사이비들을 꼬시는 그런 신도하고 다른 사람이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다단계식으로 포용하고 포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앞에 말한 대로 딱 20분만 대화를 하면 약속대로 총각들이 아까 50만 원이랬지. 20만 원 미리 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우리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기도원 사람이다. 네. 20분 지났으니까 그 이상 궁금하면 아직 대화가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총각들 내일 일요일 시간 되면 여기서 다시 만나서 1시간만 대화를 하자. 그럼 나머지 30만 원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설명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와도 된다. 생각해봐라. 좀 특이했어요, 돌비님. 네. 내가 알던 이런 사이비 신도들하고 좀 다른 게 일단은 그러시냐. 내일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명함을 또 주시더라고요. 총각들 부담 가지지 말고 총각들 연락처는 필요 없다. 왜냐? 정말 궁금하면 이 연락처로 총각들이 연락을 해라. 정말 좋은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니까
생각 있으면 연락해달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도 시간이 없다. 오늘 부활을 기원하는 신도분들과 약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 자, 일단 저랑 돌비는요. 졸지에 1인당 10만원 벌었어요. 꽁돈 생겨서 좋은데 이런 희한한 포교 활동을 듣다 보니까 딱 저희끼리 얘기를 한 것도 희한하다. 돈을 준다고? 연락처도 안 받아? 집착도 안 해? 네. 막무가내도 아니야. 희한하다 계속 그러고 둘이 있는데 일단 그 아주머니 두 분은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보이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저희 또래 여성분이 저분들 여기 기도원 근처 가면 교회 같은 기도원 있거든요. 저분들은 찐이라고 돈도 많으신 것 같고 사람을 홀릴 목적으로 포교 활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거기 카페에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저분들 어떻게 보면 특이하긴 하지만 리어카 밖에 보면 끄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있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돈 많으시 돈도 주시고 봉사도 막 한다. 좋은 일도 주변에 내가 보기에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특이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 앞에 두 분이 들으셨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부활 같은 소리를 하던데 그거 말고는 다 정상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그럼 아까 기도원 뭐 대표라는 사람이 아까 무슨 세조? 용화세조? 뭐 그분은 염라대왕인가요? 죽은 사람도 부활시킨다고 뭐 그거 믿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제가 또 드래곤볼 드립을 치니까 카페 여성분도 깍깍깍 울더라고요. 자기도 그건 안다고. 아니 모르죠 진짜 신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놔두는 와중에 산이가 왔어요. 물건 다 산이야. 그러길래 네가 말한 대로 다 샀다. 야 그리고 네 덕분에 우리 돈도 벌었다. 네 심부름 하다가 꽁돈 20만 원 생겨서 돌비랑 나눴다고. 산이는 그걸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산이가요. 듣는 와중에 혹시 아까 그 사람들 니들 본 사람 대표가 세조라고 안 하더냐 이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직도 활동을 하시긴 하시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산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 이거 무슨 소리냐고. 활동? 돌비가 옆에서 궁금해서 닥달을 했거든요. 야 아까 여기 근처 기도원도 있대. 근데 너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산이가 먼저 밖을 나가보재요. 기도원 있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산이도 저기 기도원이구나. 산이 혼자서 또 중얼중얼 대요. 얘는 뭐 신기하면 지 혼자 막 중얼중얼대고 궁금하면 자기 혼자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궁금하니까 야 네가 아까 말하는 세조라는 사람 아까 아주머니들도 세조라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하냐고. 저 기도원 알아? 계속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용화세조라는 법명이다. 조선시대요. 세조왕을 모시는 무속분이래요. 네. 뭐야 이건 또 이러고 있었어요. 원래는 저분이 착실한 크리스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나도 우연찮게 여러 번 저분을 봤다. 예전에 많이 봤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죠. 좀 뭔가 자연스러웠어요. 얘가 말하는 게. 제가 아는 산이는요. 이런 부활 같은 뭐 이런 헛소리 개소리 하면 화를 내는 친구거든요. 예. 근데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에서 화도 안 내고 아직도 하시는 거구나. 상식적으로 돌비님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드래곤볼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부활을 해요. 마인보우도 아니고 뭐 딱 봐도 개소리니까. 근데 상이는 아직도 그러는 거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 저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돌비랑 제가 뭐 말도 안 돼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사람 자체는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었다고 얘기를 해볼게 그냥.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알던 그분은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때는 용암 무속분이었고 교회를 다니셨다. 앞에 말했지 너희들한테. 그리고 이 근방에 기도원 있다는 소리도 나도 듣긴 들었다. 근데 여기 위치였다니 여기였네. 이제 기도원을 차린 거면 자기가 목사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게 사건이 하나 있었다. 자, 이때 당시 기준으로 갈게요. 이 당시 한 5년 지난 것 같은데 산이가 그때 당시 알던 법령 스님 한 분 계시고 집에 무속적으로 산이한테 도움을 주시는 여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아까 뭐 세조라는 사람이 친했대요. 또 기도원을 다니시더라도 이분이 석가탄신일이나 뭐 이런 종교 행사가 가면 절도 가고 그러신 분이래요. 가끔씩 무속적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심하면 어깨 결림 같은 게 있나 봐요. 무당분들이요. 몸이 쑤실 때는 무속인들과 또 다른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자기 비방식대로 그 무속인들이 하는 뜸도 들이고 기운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너무 몸이 아프면. 그때 당시도 나 세조라는 저 사람 봤는데 그때도 역시나 나한테 잘해주셨고 정말 좋은 분이더라.
집안 자체도 재력도 있으셨고 직접적으로 뭐 손과 발로 뛰면서 봉사도 잘하시는 분이다. 안 그래도 저희 신도분들도 막 봉사한다고 그러긴 하더라. 그리고 동물들도 많이 좋아한다. 유기견 봉사도 내가 803에서 하는 것도 봤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상하다는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대뜸 우리 선생님을 찾아와서 모시던 신님이 바뀌셨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이 무당이니까 모시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신이 바뀌었대요, 갑자기. 자기 말로는 바뀌었대. 근데 그게 앞에 말한 대로 조선시대 7대 왕, 세조왕이래. 그 세조왕 귀신이 나와서 너한테 잠시 머물다 갈 거니까 대비해라. 이렇게 나오셔서 말을 했단다. 그런데 무속인한테 죽은 왕이 와서 너한테 잠시 머물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왕이 귀신이 돼서 찾아온다는 게 기운이 엄청날 거 아니냐. 왕은 어찌됐든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세조가 왔다는데 지 말로는 자기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 법당에도 여러 번 선생님 뵈러 많이 왔었다. 그때 들었던 게 앞에 말한 대로 세조왕이다. 그런데 그 세조왕께서 무적분한테 말을 했던 게 뭐냐면 네가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 난 피해 군주라는 별칭을 받으니다. 구해야 할 사람은 구하지 못하고 죽여야 할 이들은 상을 주었다. 자, 이 실제 세조왕이요. 수양대군이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피해 군주래요. 조카로 죽여서 왕이 됐다고 해야 되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 맞아요. 네. 피해 군주라는 별칭을 받은 이래요. 근데 그 당시 그 무속인물이 꿈에 나타나서 나는 피해 군주라는 별칭을 받으니다. 구해야 할 사람은 구하지 못하고 죽여야 할 이들은 상을 주었다. 그런데 너한테 발길이 닿을 왕가의 이시손이 올 것이다. 그는 병학하여 힘이 들지어고 결국엔 명을 다할지어다. 그는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았으나 죽었을 것이다. 그가 숨이 멎는다면 3년 사형의 곱절을 지성드리면 다시 눈을 뜰 것이고 너는 그 헌신을 다해서 전하라. 그리하면 넌 용화의 칭호를 쓰며 은덕이 하늘로 닿을 것이다. 뭐 이랬대요. 일단 뭐 조선시대 뭐 사국톤으로 막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는 돌면 사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상하게 말을 했거든요. 한자를 써가면. 근데 해석을 하면 이분이 뭐 언젠간 이시손이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라. 결국 이거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년상의 곱절을 지성을 드리래요. 조선시대의 상이 3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곱절이면은 그 2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쉽게 표현하자면 뭐 6년 가까이를 지성 드리라는 거더라고요. 네, 이 법령을 들으면 이 무속인은 세조가 될 것이다. 이걸 듣는 내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냐. 그래서 그 세조라는 사람이 교주한테 사람이 왔더냐. 왜냐 어찌됐든 누군가 이시손이 온다고 했잖아요. 나도 들은 바에 의하면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왔다고 하길래 당시 저 사람이 다니는 기도원을 차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던 신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아픈 사람이었고 명을 다했단다. 가족 전체가 착실하게 종교에 빠져 있는 것도 맞았단다. 저 세조라는 그 교주 말에 의하면 성은 정말 조선 왕조 이씨래요. 이씨라는 사람이 아픈 채로 왔대요. 꿈속인지 현실인지는 신님이 말한 대로 정말 들은 말을 전했대요. 이 사람한테 정말 이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전한 게 뭐냐면 앞에 위에 말한 대로 그대로 전했대요. 너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 그게 뭔가 했더니 이거를 좀 제가 조사하던 와중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 치료 거부 아세요, 돌비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 무속인 분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세조 왕께서 나타나서 전했대요. 종교적 치료 거부를 어찌됐든 되면 병이 결국에 커질 거 아니에요, 돌빈이 이게. 결국에 그 사람이 수명을 다했대요. 그리고 다음으로 전했던 게 뭐냐면 죽었으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시신을요 집에다 모셔놨대요. 자, 앞에 우리가 말한 게 있었죠. 3년상의 곱절 6년 동안 모셔두면 위에 말한 대로 눈을 뜬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죽을 것이다. 6년 동안 거의 뭐 집을 모셔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집구석에다가 5년 이상 시신을 방치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부활을 믿고 모신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요 저는 돌비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뉴스에 떴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대구에요.
근데 차마 6년을 채우지 못하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경찰들도 가족들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 왜 그 5년 이상을 시신을 방치했냐.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이랑 그 스님이 이게 기억이 나서 그 교주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세조대왕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앞에 말한 대로 그대로 전했대요. 들은 말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나는 그대로 말을 했다. 그것뿐이다. 자, 일단은 산이가 알고 있는 이 법령 스님이나 그 무속 선생님은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미친 그걸 그렇다고 그걸 전하면 어떡하냐고. 어쩌다가 너 그렇게 됐냐 당신. 너를 믿는 사람이면 아무리 종교에 미쳐 날뛰더라도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사리분별 못하는 게 많은데 어쩌자고 그걸 그래도 그렇게 전하냐. 네가 영화세조의 칭호를 받으려고 어쩜 그런 나쁜 짓을 하냐. 도대체 너는 종교가 뭐냐. 교회 다닌다면서 신님을 모시고 있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모셔야지 왜 신님을 모시고 있고 또 불교 가서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또 왜 모시고 있고 도대체 종교의 정체성이 너는 뭐냐. 니들이 기도원인지 교회 신도를 만나는 거면 교주의 칭호를 받거나 목사라는 신분일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면요.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 이거를 듣다 보니까 좀 흥미진진한데 내일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볼까? 좀 그게 있었어요. 예. 예, 산이도요. 나도 오랜만에 한번 볼까? 궁금하다고 해서 연락을 바로 돌렸어요. 그날. 산이도 앞에 말한 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 정말 부활한 분이 있는지 돌비는 그게 궁금했대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머님이 점점 나이가 들 때잖아요. 그때는. 부활은 아니더라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비방이나 좋은 기도문 있으면 한번 드러나 봐야 되겠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그때. 근데 돌아온 답변은요. 의외였어요. 안 그래도 우리 내일 기도원에 외곽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큰 기도를 내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로 올 수 있냐. 뭐 기름값도 우리가 줄 거고 여기는 헌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쪽으로 올 수 있냐 그러길래 주소를 받았어요. 주소를 문자로 받고 다음날 돌비랑 저 산이 이렇게 거기 찍어준 주소로 갔거든요. 좀 특이한 게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오른쪽에는요 기도원으로 보이는 교회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에는요 비슷한 건물에 원불교 같은 마크가 있더라고요. 거기 딱 붙어 있더라고요. 쉽게 딱 사람이 보면 불교식 건물과 교회 건물이 비슷한데 딱 붙어 있어요. 예, 여기는요 대구에서는 또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여서 저도 자주 오곤 했던 장소거든요. 오다 가다가 본 거였는데 아 이분들 거구나. 저는 또 그때는 신기했어요. 장소로 도착을 했으니까 전화를 드리니까 어제 봤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세조님 기다리신다고 먼저 만나러 가자고 인사 한번 드리고 오후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오후에 예배 같은 게 있대요. 그거 하기 전에 인사 먼저 드리자고 해서 올라갔는데 자꾸 이분들이 말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고 세조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세조라는 교주가 나오더니 저희한테 웃으면서 일일이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훈남이시더라고요. 나이는 조금 있으셔 보이는데 저희 악수하면서 맞아주는데 산이랑 악수를 할 때요. 그 세조라는 사람이 저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생생했거든요. 표정을 일그르며 산이를 보고 하는 말이 경신읍기, 의심암귀, 속거천리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대요. 이 뭔 소리야? 저는 그때 딱 기억하거든요. 장면이. 경신읍기, 의심암귀, 속거천리. 자, 이게 지금 제가 뜻풀이를 해드리자면 경신읍기는요. 신이 놀라고 귀신이 울지어다. 의심암귀, 나를 의심하여 귀신으로 보지 말라. 속거천리, 멀리 가라. 신을 모시는 자, 대화를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때는 저희도 몰랐어요, 돌비님. 이상한 말 하는데 산이는 워낙 한자나 고사성어도 빠삭한 놈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알더라고요. 저 말을 듣는데 산이 임해서 왜 이렇게 되셨냐. 선생님 왜 이렇게 되셨냐. 도대체 아직도 뭐를 모시고 있는 거냐. 지금도 불교의 신앙이냐 개신교의 신앙이냐 아니면 아직도 신님을 모시는 거냐. 애들 말 들어보니까 어제 신도분들이 제 친구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그 부활의 형태가 뭔지 보고 싶다. 몇 년 전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러시냐. 아니 예전엔 안 그러시지 않았냐. 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되시는지 궁금하다. 자기 기억 안 나냐. 산이가 이제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조라는 교주라는 사람이 산이를 보고요. 왜 내가 너를 기억 못하겠냐. 803자라 그 총각 아니냐. 보자마자 나 알아봤다. 근데 여기 총각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돌아가라. 내가 여기 온 차비는 지어줄 테니까 그만 가라. 옆에 있는 저희를 끌고 온 아주머니 있으셨잖아요. 아니 세조님 왜 그러시냐 계속 그러는데 이 친구들 신앙에 대한 믿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들이다. 나를 의심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냥 선생님들 돌려보내시라고. 일단 여기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저희 건물도 아니고 저희는 뭐 나와바리도 아니니까 일단 차로 돌아갔는데 따라오신 아까 그 여성 신도님이 어제 말한 3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오면 주더라고요. 약속은 우리는 반드시 지킨다. 아니 괜찮다고 저희가 궁금해서 온 거라고. 어제 20만 원도 저희가 돌려드리려면 돌려드린다고 아유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어이 저희 폰에 30만 원을 쥐어주면서 우리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일단 30만 원 졸지 제가 손에 쥐고 있고 일단 산이는 근처 카페 많으니까 거기 가 있자고. 거기서 아메리카노 3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산이가 어디론가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지 혼자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선 야 돌비야 아코야 다시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원 쪽에 불교를 가보재요. 옆에 바로 불교 건물이 있었거든요. 먼발치 차 세워놓고 불교 건물 쪽으로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요. 저희가 일단 들어가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십니까? 저기요 계십니까? 그러면서 돌비랑 저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오. 산이가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마당에 묶여있는 큰 진돗개 한 마리는 있더라고요. 짖지도 않고 꼬리 흔들고 있길래 산이는 개 만져주고 있고 저희는 일단 계십니까? 계시면 그래도 없으니까 야 가자 이러는데 산이가요. 아코 돌비 미안한데 니들은 저기 기도원 가서 지금 예배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차도 많고 무슨 말 하는지 너네들 한번 들어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리고 들어가서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아 미쳤냐고 여기 네 건물도 아닌데 무슨 책임이냐고. 아 싫다고. 그리고 우리 알아보면 쫓아내겠지 당연히. 아니라고. 너희들은 정말 궁금해서 온 거라고. 나 때문에 지금 너네들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 내쫓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신도들도 지금 차 많잖아. 많이 와서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고. 알았다고. 일단 뭐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자꾸 부활부활 거리니까. 저랑 돌비는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한 50명 넘는 사람들이 오셔서는 성경 말씀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리에 끝자락에 앉아서 얌전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별말 아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하는 그런 예배 있죠. 그걸 1시간 정도 듣고 있었고 막 찬송가까지도 부르고 그렇게 1-2시간 지나서 끝나는 시점에 기도 같은 걸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마지막 기도 같았는데 제가 당시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우리는 또 한 명의 생을 구했으며 많은 분들의 은덕으로 하늘을 전했습니다. 감사 또 감사하여 병약한 박아무개 씨. 자 이름을 그냥 박아무개 씨로 할게요. 감사 또 감사하여 병약한 박아무개 씨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어 주소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생을 부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를 모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옵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전 거의 기억해요. 그 장면이 기억나기 때문에. 뭐야? 대략 이런 기도가 끝나니까요. 단상으로 박아무개 씨로 보이는 사람이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힘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그 세조라는 교주는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는 교회 형태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곧 하늘의 농부이신 아버지께 아무개 씨를 보낼 수 있으니 굽어 살피옵소서. 포도나무께 기여하여 다시 현생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자, 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딱 하나 눈치를 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사이비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저도 이상한 건 있었어요.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한다. 교회에는요. 통칭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산이란 들어간 불교 건물에서도 제가 물건들의 위치를 돌비어 봤잖아요. 이 주변을 다 봤을 때 교회 안에 아까 불교 건물에 뭔가 위치라고 해야 되겠죠. 물건들에. 뭔가 비슷했어요. 건물 자체도 뭔가 붙어있는 것도 이상한데 뭔가 비슷했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위치는 분명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십자가 있는 자리에 뭐 염주 같은 뭐 그런 큰 불교 물건이 있고 딱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위치도 뭐 너무 비슷했고
그리고 교주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내려와서는 그 수십 명의 한 분 한 분의 머리를 잡으면서 기도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때 되면 걸린다. 돌비야, 나가자.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나가자. 곧 온다. 근데 그때요, 돌비가 나가면서 교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 저희를 보고는요, 어이, 여기 친구들 이리 와보라고. 마이크를 잡고 크게 말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친구들 나가지 말고 일로 와봐요. 어이. 어찌됐든 저희는 여기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오라고 해서 온 거긴 한데 무단으로 들어온 것도 맞으니까 수십 명의 사람을 주목을 또 받고 있어요. 시선이. 그리고 옆에 있던 어떤 예쁜 여성분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저기요, 두 분 세조님이 부르시는데 어서 올라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진짜 예뻤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예. 그렇게 올라가라고 해서 큰일 났다. 이거 겁나 처먹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저희들 보고 들어와 있는 거 아까부터 알고 있었다. 중간에 나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예배를 듣고 있는 게 신통하긴 하네. 친구한테 가서 전해요. 한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나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할 뿐이다. 두 총각 너무 색안경 안 끼고 봤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남자분이 말을 해주시니까요. 예. 뭐라 반박을 못하겠어요. 너무 정말 나긋나긋했어요. 색안경 끼지 말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 일단 예배가 끝나서 저희는 나갔는데 아까 저희한테 올라가라고 했던 예쁜 여성분 있죠. 돌비랑 저한테 다가와서는 저 또래 같은데 세조님이 저 말을 하시는 거면 좀 조사를 나온 건지 안 좋게 생각한 거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는 교회이면 교회이고 기도원이면 기도원입니다. 저희는 목사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이비식으로 교주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목사를 숭배하는 사이비 개신교가 대부분이다. 우리 선생님은 과거 무속인이었다. 우리도 다 안다. 타락한 개신교 목사보다는 그런 칭호보다는 과거에 저도 언뜻 들었는데 법령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용화세조, 용화 떼고 세조님이라 부른다. 타락한 목사라고 안 부른다. 우리는 교회 관련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다. 우린 절대로 다른 종교에 관해서는 비판의 의도도 없다. 우리 기도는 당연히 사이비라면 사이비라고 욕도 많이 듣는다. 세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그렇게 색안경 안 끼셨으면 좋겠다. 나긋나긋한 예쁜 여자가 말을 하니까요, 덩치더라고요. 사이비긴 한데 좀 이것도 특이하다. 보통 종교에 미쳐버리면 저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우리 교가 최고다. 우리 재단이 최고다. 별의별 악담을 다 하거든요. 이 사이비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라며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게 뭐 신종 홀림술인지. 이걸 일단 들었으니까 제가 나가서 산이한테 그대로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산이도 이걸 듣다 보니 좀 의외의 말을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사이비는 맞는데 이상한 것도 맞다. 근데 저 세조라는 분,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한때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근데 종교적 신념은 정말 있으신 것 같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내에 있는 기도원도 있고 여기 외곽인데도 여기 교회 같은 기도원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념을 다 한다면 다 하는 것 같은데 옆에 바로 불교 건물도 있지 않느냐. 저 절인지 어찌됐든 절이라고 표현하려면 절이겠지. 그런데 또 스님 아니면 법사로 불리면서 자기 종교에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자, 예를 들어 일요일이면 목사를 빙의해서 세조님이 되는 거고, 뭐 특정 다른 요일에는요, 불교 예배를 드리고 오시면 그때는 스님이 되거나 또 그 통칭 세조가 되는 거예요. 불교로 오는 분한테는 불교 세조님이 되는 거고, 교회로 오는 분은 교회 세조님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무속 기운도 있다고 했잖아요. 종교 융합 같대요. 스님이었다가 목사였다가 무당이었다가. 그래서 통칭 법령을 받은 게 세조인 것 같다. 한마디로 종교 통일이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이 눈에는요, 아직도 용한 기운이 있으신 것 같다. 예. 니들 커피 마실 때 내가 전화 돌려서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께 좀 알아보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이상한 신념인지 다른 신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신앙으로 질병을 이겨내야 되고 만약에 명을 다하면요. 다시 태어나거나 부활을 믿는다고 할게요. 이런 분들이. 종교적 치료 거부. 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있잖아. 뉴스에 나온 적도 성경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종교적 치료 거부 들어봤지 너? 들어는 봤지 너도. 저 세조라는 사람이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신도들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기서 사기를 치거나 맹신교를 만들어서 큰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사람을 꼬셔야 되잖아요. 돌비님이 내 신도가 되려면 꼬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손가락질 받는 많은 신도들이 또 있나 봐요. 그분들이 오히려 이 세조라는 사람이 다 품은 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종교적 신앙으로 신념을 전하는지는 모르겠다. 야, 그만 돌아가자. 어느 정도 나도 해결은 됐는데 과거에는 어찌됐든 정말 용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할 말은 없다. 뭐 조선왕? 세조왕? 저분한테 잠시 쉬다 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또 니들 생각대로 믿거나 말거나지.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도 그냥 이해할 때 있다. 너 아코 돌비 맨날 귀신 보고 싶다고 나한테 그러지 않느냐. 근데 너네 둘은 절대 귀신 못 보거든. 귀신의 집을 간다 하시더라도 못 봐. 너네 둘은. 니들이 기가 세서가 아니야. 니들이 은덕을 받아서 그래도 귀신 못 본다고. 기 세고 뭐 자랑하지 마라. 그거 아니라고. 그냥 니들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 그나마 생각하는 건 기이한 일은 있구나. 이게 다이지. 근데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거든. 사이비 포교 활동에 꼬시킴에 당해서 간 쓸게 다 빼주는 있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정말 진실을 말해도 나는 종교적 신념을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치하지 마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 불신하는 자들을 저분이 다 받아들인 거면 딱히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분들한테는 이분이 은인이지. 타락한 신도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 일단 더 이상 나도 알고 싶지도 않고 돌아가자. 이 말을 끝으로 이 종교 통합에 대한 이 교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산이한테 제가 이거를 푼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요 돌비님 그 용화세조라 칭하는 사람은 대구에서 종교를 대표해서 자기하고 맞는 신념을 가진 신도들과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장소도 그대로 있어요. 섬뜩하네. 종교적 통합은 전 처음 들었어요. 때로는 스님이 되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때로는 무속인이 되는 그걸 통칭해서 용화세조라고 현재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는 있다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듣는 애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예. 내가 불교면 옆에 불교 건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독교면 1월날 교회 건물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귀신을 믿으면 돈을 줘서 구판을 해야 되고 다 품었다는 거잖아요. 네. 참 세상에 특이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진짜 뉴스가 있더만요. 돌비님 너무 놀랐어요. 오늘 아코님께서 또 현실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놀랍기도 하면서 또 섬뜩한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아코님도 요즘 정신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전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배님 하면 또 믿고 듣는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전배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많이 바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돌비님 위해서라면 10시에 끝나는 것도 9시에 끝내고 9시에 끝내는 것도 8시에 끝내야죠.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전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주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이모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부당 이모님. 네. 그러면 네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요. 제가 이모님께 이 이야기를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시점은 20년은 조금 안 된 시대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역을 굳이 얘기하자면 수도권은 아닌데 무슨 광역시, 자치도, 특별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네임이 들어가는 시도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이모님께서 갓 신당을 차려서 초보 딱지를 막 댄 무속인이 쳤을 때 일이었는데, 이모님께서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본인이 산에서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다가 구르셨대요. 근데 그렇게 구르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쾅 하고 부딪혔는데 그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깨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일어났는데 일단 머리도 굉장히 아프고 기분도 더럽고 짜증이 막 나던데, 분명히 꿈에서 내가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속에서 부딪혔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래요. 특히 이마박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마를 막 손으로 문 떼면서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4시가 조금 넘었더래요. 아직 새벽이죠. 더 잠을 자려 하는데 머리도 지끈지끈거리고, 꿈속에서 본인이 그 산속에서 막 굴렀던 것도 좀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도 있어가지고 눈만 감은 채로 이렇게 5시, 6시, 7시 그렇게 해가 뜨더래요. 뜬 눈으로. 일어나서 대충 씻고 밖에 나와서 문 열어놓고 밥을 먹고 손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성분 2분이 오시더래요. 50대 남성분 1분과 같이 오신 남성분, 40대 남성분 이렇게 오셨는데, 행색을 보아하니까 공사장에서 온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장비라던가 이런 거를 맨 채로 이렇게 오셨대요. 한 분은 본인이 목수라고 하셨고 한 분은 보조라고 하셨는데, 이분들께서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는 게 우리랑 같이 좀 어디 좀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모님께서는 생뚱맞기도 하고 일단은 들어와서 얘기하셔라, 앉아서 얘기하자,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수분과 그리고 보조분 2분이서 막 본인들끼리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니까 이모님 신당으로 들어오더래요.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차분히 해보셔라. 어떤 것 때문에 오셨고 왜 그렇게 헐레벌떡 오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수라는 분께서 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모님 신당이 있는 곳에서 뭐 걸어서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라고 했었는데, 그 동네에서 큰 산까지는 아니고 동네 뒷산보다는 조금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도 뭐 집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었대요. 그 산 중에 있는 집이었는데 이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의뢰를 받아서 본인이 이 보조하시는 분이랑 같이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냥 대충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자면 6시에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을 들어가 보면 3시 방향에 화장실, 그리고 9시 방향엔 창고로 보이는 나무로 지어진 뭔가가 있었고, 정면에는 정자 같은 게 이렇게 조그마한 평상이 있었고, 그리고 12시 쪽 보면은 독채로 집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일단 얘기를 들은 거는 화장실 공사, 그리고 옆에 있는 창고 허물고 창고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 뭐 창고 옆쪽에서 조그만한 사람이 잘 수 있는 집 같은 거를, 조그만한 방 같은 걸 만들어 달라 이런 의뢰를 받아가지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자재를 쌓아야 될 곳과, 그리고 허물게 되면은 폐자재들이 나오잖아요. 폐자재들을 쌓아야 될 곳, 이런 거를 정해놓고, 본 건물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재 같은 거랑 장비를 내려놓고 창고를 허물려고 창고 쪽을 가고 있는데, 창고 쪽인지 아니면 집 본체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더래요. 이게 오줌 냄새인가 아니면 뭐 무슨 비린내인가,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 싶어가지고 막 손부채질 해가면서 그러고 창고 쪽으로 헤매고 있는데, 벼랑간 목수 보조하시는 분께서 한쪽 벽에다가 대고 토악질을 하시더래요. 이거 무슨 냄새냐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뭐 천장도 다 뚫려있는 냄새가 어떻게 이 안에서 이렇게 독할 수가 있냐고, 이거 뭐 마스크라도 쓰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독면이라도 쓰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분도 냄새가 좀 독하긴 독하더래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 뭐 마스크라도 있으면 마스크라도 쓰고 하자 해가지고 근처 약국 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시 올라왔대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더랍니다. 물론 그때 당시 마스크가 지금 KF94라던가 이 정도 그 강력한 마스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냄새랑가 이런 분진 정도는 코로 들어가는 걸 막아줄 텐데, 그냥 냄새로 마스크를 뚫고 그 냄새가 그대로 전해지더래요.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들 정도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오줌 냄새도 아니고 무슨 이런 독한 냄새가 나나 싶어갖고 화장실에서 나는가 했더니, 오히려 화장실은 그 전에 하수 그 똥차라고 하죠. 화장실 정리해주는, 푸세식 화장실 정리해주는 그 차들이 와서 정리를 했는가, 차라리 화장실에 있는 게 냄새가 덜 하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냄새는 냄새고 일은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창고 쪽을 가서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놓고 창고를 허물었답니다. 창고를 허물고 나온 나무 판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쪽에다 정리를 해놓고, 본인들이 아무래도 뭐 밥을 먹는다던가 일하는 중간중간 쉬어야 되면 뭐 앉을 곳이 필요하던가 그러잖아요.
평상에 있으니까 평상에다가 본인들 뭐 물이라던가 커피 뭐 이런 거 먹을 것들, 마실 것들이랑 이런 거를 올려놓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더래요. 냄새가 이 악취가 너무 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 냄새 속에서 본인들이 일을 해야 되나. 일단 일도 지금 선금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본인들이 그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차에다가 발전기, 그때 당시 발전기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발전기에다가 연결을 해갖고 선풍기라도 본인 작업하는 공간이라도 본인을 쐬면은 냄새가 아무래도 본인 쪽에서 냄새가 덜 날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까지도 해보고 장비의 힘을 빌려봤는데도 냄새가 당최 사라지질 않고 이게 조금 지나니까 어지러움까지 본인이 느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쉬었다가 정 안 되면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던가 하자. 이거 냄새 안에 너무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오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후가 돼서 점심 먹고 냄새도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회복도 된 것 같으니까 가보자 하고 후다닥 처리하고 나오자. 어차피 기간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대문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 마당 내에서 지독하리만큼 독한 냄새가 나고 있더라고요. 일하기 진짜 힘들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 본인들한테 의뢰를 했던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게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이 냄새라도 어떻게 해결이 되면 일하는 거야. 일도 아닌 건데 이분들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의뢰를 주신 분이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은 해야 되는데 어째야 되나 싶어갖고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냄새는 지독한 거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래 어찌됐든 뭐 참고 일해보자 싶어갖고 마스크도 하나 더 껴갖고 겹겹이 이렇게 해보고 그래가지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해도 뉘엿뉘엿지고 시간이 보니까 얼추 5시가 다 돼가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목수 아저씨가 보조 아저씨 정리하시고 내일 하자고 내일. 냄새도 냄새고 오늘은 일단 요 정도 해놨으니까 자재라던가 이런 거 다 준비되고 하면은 여기다 뭐 또 세우고 해야 되니까 그거 하자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본인들 뭐 씻을 거 씻고 그러고 잤다는데 그 목수 사장님께서 꿈에서 이건 분명히 본인이 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꿈속에서도 그 냄새가 자신의 코를 찌르고 있더래요. 분명 본인이 일하고 있을 때 그렇게 냄새 났던 건 맞는데 그 집에서 떠나서 그 냄새가 당연히 나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몸도 씻었고 자고 있는데 이런 냄새가 날까 싶어갖고 꿈속에서 막 이런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런 냄새가 내가 아까 그 집을 갔다 와서 꿈에서까지 이런 냄새가 나는 건가 싶은데 본인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장소가 본인이 꿈속에 있는 본인 장소가 본인이 아까 낮에 신나게 그 냄새 속에서 일을 했었던 그 공간 안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냄새도 심하고 아까 거기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아까 본인이 대문을 열고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3시 쪽에 화장실 그리고 9시 쪽엔 본인이 낮에 허물었던 그 창고가 있고 12시 쪽에는 본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문을 누가 쿵쿵쿵쿵 안에서 마치 뭐 꺼내달라는 식으로 이 문을 열어달라고 안쪽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그 문 쪽을 가까이 가보려고 했는데 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더래요. 그 집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냄새가 더 짙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이거 꿈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안쪽에서 들리는 그 쿵쿵쿵쿵 문 소리가 들리니까 손으로 코를 막고 문 앞으로 가까이 대갖고 안에 사람 계시냐고 누구 계세요? 이러는데 쿵쿵쿵 소리만 들리고 안에서 뭐라고 묵음 처리가 나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귀를 살짝 철문 쪽으로 이렇게 대봤대요. 계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소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벼랑간 비명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 비명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본인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일어났을 때 시점은 꿈이고 일어나서 보니까 본인 몸이 홀딱 식은땀으로 젖어 있더래요. 그래갖고 꿈이가 뭔가 냄새도 그렇고 지금 꿈도 그렇고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목수 아저씨도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돼갖고 일을 하려면 보조 아저씨를 만나야 되니까 보조 아저씨를 만난 김에 본인이 꿈을 꾼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조 아저씨도 나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목수 사장님 우리 이거 거기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 안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목수 아저씨가 너무 당최 답답하고 이게 냄새도 냄새인데 꿈자리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이모님 신당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래요 냄새 꿈도 그렇고 집이 어디라고 했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어디 산 초입에 어디 무슨 집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밥이나 간단히 먹고 올라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수분께서 오늘은 중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걸 본인들이 받아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이틀 후에 집 앞에서 만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모님께 당장 가고도 싶긴 했는데 주소도 받아놨겠다. 알았다고 그럼 이틀 후에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 목수분과 보조분께서는 그 신당을 떠나셔가지고 뭐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모님께서 그 손님들을 보내놓고 산 수입 어느 동 어디면은 뭐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갈 것 같고 슬 가볼까 싶더래요. 그래서 벼랑간 그냥 이모님이 뭐 슬슬 걸어갖고 그 주소지까지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주소 찾아가지고 집 앞에 가보니까 철문은 굳게 잠겨 있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하시던 그 목수 사장님과 보조 아저씨분께서 일을 안 하시니까 잠가 두셨겠죠. 문 안쪽으로 악취가 나는 것 같은 이런 냄새도 나고 기분 나쁜 무언가도 이모님께서 느껴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이거 내가 가기 전에 준비 좀 단단히 해놓고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모님께서 그때 당시에 생전에 신어머님께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때 초보라고 할 수 있으면 초보고 혼자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셨던 시기이다 보니까 조언을 좀 얻자고 신어머님께 그때 당시 연락을 드렸었는데 바쁘신지 연락을 또 안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구들을 미리 챙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부적도 여러 장 써가지고 품 안에 챙겨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날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녁이 돼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꿈에서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모님을 혼내키는데 분명히 화난 표정으로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당시 소리는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속 막 막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언어 전달 자체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신데 이렇게 화를 낼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못 알아듣는 소리 속에서 내가 하면서 또 다시 이 소리가 일그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모님도 꿈속에서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 똑바로 얘기해 보셔라고 뭐라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절대 올 생각 하덜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을 깼다고 하십니다. 이모님께서 잠을 깼는데 진짜 기분 더럽더래요. 전날에는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꿈을 꾸지 않나, 오늘은 벼랑간 막 할아버지가 승질을 내면서 오지 말라는 꿈을 꾸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모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상처를 일으키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첫날 본인이 꿈이라고 느꼈을 때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꿈을 꿨고, 오늘은 꿈에서 오지 말라는 꿈을 꿨고, 그 전날에서 꿈 꿨던 그 산에서 본인이 굴러 떨어졌던 이 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 목수 아저씨 분께서 주소를 주셨던 곳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거 내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건가? 일을 하면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래요. 왜냐면 꿈이라는 게 명확한 뭐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날도 낮이 돼서 뭐 하필이면 그날따라 굉장히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가지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해가 져있고 저녁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났더래요. 그래서 저녁도 뭐 대충 때워놓고 본인 씻고 나와서 이모님도 잠자리 들라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내가 또 꿈을 꾸게 되면 뭔가 내가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인이 필기구까지 머리맡에 놔놓고 그러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꿈속에서 이번에는 어제 봤었던 그 할아버지께서 이번에는 목소리가 훤히 들리더래요. 네가 뭔데 이거사 여기를 기어들어오려 그래? 올 생각 하지 말고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말어. 절대 오면 안 돼, 알았어? 이거 얘기하시니까 이모님께서 이젠 소리가 들리니까 대화가 되겠다 싶어갖고 아니 안 갈 거다, 근데 어딘지 알아야 안 갈 거고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나한테 뭐라 하시는 거냐고, 누구세요? 하면서 이모님께서 화를 내셨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내가 하더니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말소리가 또 묵음 처리가 돼버리더랍니다. 말소리가 뭉그러져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또 잠에 깼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더랍니다. 어딘지를 알아야 안 갈 것이고, 그래 뭐 정황상 거기라 칩시다, 거기라 치겠는데, 아니 이거 뭐 당최 무슨 일인지 알아야 본인이 지금 벌써 살해도 받은 상황이라 그 일 처리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그런다고 신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신을 모시는 제자로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를 내가 내쳐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렇게 뭐 벌써 이틀째 지났고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이 그 목수분 그리고 그 두 분이 일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 날이에요.
이모님께서 별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챙길 거 다 챙기고 뭐 무구들이라던가 부적이라던가 싹 다 챙겨놓고 그 목수분 그리고 보조 아저씨 이렇게 두 분을 따라서 그 집 앞에서 만났고요. 그 집 앞에서 만나서 그 목수 사장님께서 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와 어떻게 얘기를 뭐 똥 냄새도 아니고 뭐 비비린내도 아니고 비린내인지 뭔지 독한 냄새고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대문을 딱 열자마자 대문 밖으로 냄새가 확 나더래요. 그래서 냄새 맡자마자 바로 우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뭔 냄새인가 진짜 막 머리가 어질어질 할 정도인데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목수 아저씨도 이게 냄새가 본인이 느끼기에도 엄청난 냄새다 보니까 어떻게 뭐 들어가자고 쉽사리 얘기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좀 멀뚱멀뚱하게. 그래서 이모님께서 알았다고 들어가자고 하면서 뭐 가지고 온 무구를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이모님께서 느끼기에는 화장실도 아니었고 여기 뭐 폐자재들이 널브러진 곳도 아니었고 냄새가 아무리 봐도 정면에 보이는 저 집 안에서 나는 것 같은데 이모님께서 뭐 건축을 하셨던 분도 아니시고 그 건물에 대한 기초 교육도 없으신 분인데 딱 봐도 집이요. 2층 집은 아닌데 1층 집 치고는 꽤나 높아 보이더래요. 그런다고 막 옥상에 있는 난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모님께서 느끼기에는 이게 집이야 벙커야? 뭐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창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 안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저 안에서 나쁜 기운 흐르는 것 같고 일단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열쇠 있냐고 이모님께서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목수 사장님께서 여기 열쇠 있는데 괜찮겠냐 냄새 너무 심하다고 집 밖에서도 이렇게 배어 나오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모님께서 해결을 보려면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손잡이가 보니까 그 동글동글하고 키 딱 열면은 키로 문을 딸깍 열고 손잡이 돌려서 여는 게 아니라 키를 꽂아야지만이 그 손잡이가 돌아가는 형태의 그 손잡이더래요. 철문에다가 그렇게 돼 있어갖고 열쇠를 딱 꽂아고 끼익 돌리니까 손잡이가 돌아가길래 그 손잡이를 딱 돌아가지고 안을 딱 봤는데 가관이더래요.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본인이 밟고 있는 곳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뭐 옛날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나무 바닥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데 15평, 20평이 안 돼 보이는 방이고 뭐고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집이 아니라 마치 뭐 창고 같은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밟고 있는 곳 그리고 본인이 밟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이렇게 테두리로 마치 나무 바닥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한 발짝 계단 형식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서 끝밭인지 모래밭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곳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나무라 하기도 애매하고 죽순이라 하기에도 애매한 조금 큰 죽순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죽순들 사이로 이모님께서 보기에는 뱀, 거미, 그 다음에 진해 그리고 뭐 누가 봐도 독충이랄 것들이 우글우글 그 안에 있더랍니다. 이모님께서 그걸 보고 순간 소름이 돋아서 하면서 뒤로 뒷발자국을 이렇게 짚고 있는데 뒤에서 절컹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잠깐 본인이 얼타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문이 닫혀버리더래요. 절컹 하고 문이 잠기니까 이모님이 뒤를 딱 쳐다봤는데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고 하는데요. 이 손잡이가 손잡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에서는 열 수도 없는 구조고 돌릴 수도 없는 구조인 거예요. 밖에서만 키를 가지고만 열 수가 있고 안에서는 아예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문이었다고 해요. 이모님께서 냄새도 냄새고 일단은 본인 왼손으로 코를 가렸다고 합니다. 코를 가렸다고 한들 그 냄새가 코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냄새 속에 본인이 손으로 코를 막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수십 아니 수백 수천 마리에 가까워 보이는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온갖 독충들이 사이좋게 어울려서 대나무가 되기 전에 조금 자란 한 50cm도 안 돼 보이는 죽순들 사이에서 바글바글 거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영가들이 마치 그 독충과 같이 엉겨 붙어서 말로 표현하기도 잔인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었고 당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모님께서 바로 뒤를 돌아서 철문을 양손으로 진짜 시게 내려쳤다고 합니다. 문 좀 열라고 지금 뭐한 짓이냐고 당장 안 여냐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문 바깥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요.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모님께서 본인이 핸드폰을 뭐 긴급히 꺼냈대요. 경찰서라든가 어떻게 전화해보려고 112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데 이모님 눈에 그게 보이더랍니다. 전화기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그 주파수라 그러나요? 전파 요게 4개가 있었다면 4, 3, 2, 1 이게 점점 이게 줄어드는 게 보이더래요. 112 누르고 통화 버튼 눌렀으니까 당연히 통화 연결음이 들리면서 이렇게 통화 연결음이 몇 번 들리는가 싶더니 이윽고 전화가 끊겨지더랍니다. 이게 뭐 철제 건물이라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전화가 안 통하더래요.
몇 번 더 시도를 해봤는데 당최 뭐 전화는 걸리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독충들이 이모님을 향해서 올 것만 같더래요. 너무 이게 겁이 나고 무섭고 냄새도 장난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막 문을 쾅쾅쾅쾅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혹시나 뭐 다른 쪽에 문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지만 아주 그냥 꽉 막혀 있더래요. 그냥 꽉꽉. 그래갖고 막 문 발로 차고 어떻게든 뭐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갖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비틀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밀어도 보고 하는데 당최 열리지가 않고 그렇게 아글아글 쓰고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체력도 금방 빠지게 되고 이모님께서도 그렇게 힘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이윽고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게 됐대요. 문 옆에서. 벌레들도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대나무 죽순 사이에 있던 게 슬슬 본인을 향해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이모님께서 덜덜 떨고 있고 이게 내가 진짜 의뢰 이런 거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데서 죽게 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노인분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모님께서 화들짝 놀라갖고 뒤를 쳐다봤더니 본인 꿈속에서 보았던 그 할아버님께서 본인 뒤에 서 있더라고 합니다. 뭐 이거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다고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왜 기어와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뭐 무당이 신이야? 무당이면 다야? 내 대에서 끊어보려고 했구만. 굳이 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내가 알고 그랬겠냐고 나도 도와주러 온 거지 않냐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면서 이모님께서 막 울부짖었대요. 내 대에서 끊어야 되는 거요. 더 이상 누가 오거나 더 이상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돼. 이러더니 이모님께서 그렇게 수백 번을 치고 발로 차고 했던 철문이 순간 스릉 하면서 살짝 열리더래요. 이모님께서 뒤도 볼세라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냥 그 무구들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이모님 몸만 물을 밀치면서 나왔고 그 길로 그냥 전력 질주해가지고 대문 박차고 나가갖고 산 밑으로 뛰어내려갔대요. 죽어라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순간 돌뿌리에 발이 걸렸는지 나무가지에 발이 걸렸는지 본인이 뛰던 상태로 그대로 공중에 붕 뜨게 되고요. 산 밑을 본인이 떼굴떼굴 구르다가 뭐 돌이었는지 나무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맛박을 거기다 받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깨보니까 병원 침대에 이모님께서 누워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지? 어디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간호사분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모님 깨신 거 보니까 잠시만 앉아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이러더니 의사 선생님을 불렀는지 누굴 불렀는지 막 불러오더래요. 잠시 후에 뭐 의사 선생님도 오셨고 그때 당시 친어머님께서도 어떻게 연락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분이 지금 뭐 정황상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쓰러졌다가 의식을 차린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누가 날 데리고 왔고 어떻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자초지종을 막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생전에 신어머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경찰분들 그리고 여기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모님께서 그 주파수가 떨어지기 전에 경찰이랑 어떻게 연락이 닿았던 게 그때 당시에 그 전화를 잡고 계셨던 그 경찰분께서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셨던가 그 주변을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상한 남자 두 분이 사람들이 잘 살지 않고 있던 집에서 후다닥 나오더니 막 뛰어가고 도망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혹시 이 근처라고 했으니까 전화가 그 신호가 잡혔다고 한 곳이 혹시 이 근처가 아니까 수색을 하다가 무슨 여성분께서 막 산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오는가 싶어가지고 저분이 전화한 거가 싶어갖고 멈춰차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중에 붕 뜨더니 막 떼굴떼굴 구르더니 기절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분께서 그 이모님을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해가지고 뭐 119 불러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하시는데 이모님께서 일어났는데 본인이 지금 뭐 사람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왔다가 지금 뭐 죽을 뻔하고 막 이렇게 된 게 도저히 본인 머릿속에선 이해가 되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본인 그 생전에 신어머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었고 지금 이렇게 됐었다. 그 집안이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됐었다고 하니 그 생전에 신어머님께서 이렇게 꾹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더니 고독이네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그 안에 있던 상황이 마치 뭐 항아리 안에 독충을 가둬놓고 마치 그 안에서 뭐 독충들이 서로 싸워서 마치 고독을 형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지만 하지만은 그 이모님께서 그 안에 봤던 거는 독충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어머니 독충만 봤던 게 아니라 죽순이니 대나무 이런 것들도 빼곡하게 땅 안에 박혀 있었고 독충들이 이렇게 엉겨붙어 있듯이 수많은 연가들이 엉겨붙어 있던 걸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생전의 신어머님께서 맞네 그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뭐가 맞다는 거냐고 이야기를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하나 아니 누구 하나 아니면 어디 하나 보내려고 제대로 판 한번 짰었나 보네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이 다음 얘기는 뭐 그 이모님의 생전에 신어머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를 이모님께서 풀어주셨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 양밥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 아니면 특정한 단체를 망하기 위해서 술을 쓰는 법인데, 이 술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부적을 써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통해서 살을 날린다든지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겠냐고. 그만한 덩치, 그만한 큰 덩어리를 잡아내려면 그만한 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아마 큰 무언가를 작살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이모님은 그러냐, 뭐 보통이 아닌 판인 건 알겠고 본인도 공부하면서 들었던 것도 알겠고, 근데 왜 하필 나였냐, 그리고 그 목수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보조 그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긴 뭐겠어, 그냥 연기자들이지, 너 하나 깨어내려고 그러고 했던 거라고. 걔네 뭐 지갑이 뭐가 중요하냐, 판만 만들어갖고 니만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 목수라는 사람, 그리고 뭐 보조라는 사람도 뭐 결과적으로 이모님을 깨어내기 위해서 연기를 했던 것 뿐이고, 독립을 한 이 무당이 뭐라고 할까요? 사회 경험도 당연히 없거니와 이 무속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책임감, 그리고 본인이 무속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주겠다고 갔었던 것 뿐인데, 실제로 본인은 큰 판에 액바지의 재료 중 하나가 될 뻔했었고 고독의 재료 중 하나가 될 뻔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모님한테 들어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뭐 영화도 봤었고 이런 뭐 공포 얘기라던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액바지, 뭐 액마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었어. 고독이라는 것도 들어봤지만 저는 이 고독이란 것과 액마기, 액바지랑은 엄연히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 곳에 몰아놨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무슨 뭐 기업이라도 아니면 나라라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까지 판을 키웠으면? 이렇게 물어봤죠. 이모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마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큰 기업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큰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나라 혹은 뭐 무슨 그런 것들을 쳐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칠 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판에 가친의 제자가 된 내가 들어가서 아마 마지막 이 촛불이 되지 않을 뻔했을까. 나는 그 안에서 그나마 탈출해서 살았지만, 아마 그 안에서 희생되셨던 뭐 무속인이셨을지 아니면은 뭐 도사님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 진짜 이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네. 이게 이모님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으로 아마 좀 성격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욕도 자주 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뭐 이모님께서 뭐 요즘에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을 쉽게 잘 안 믿으세요. 그게 딱 봐도 좀 보이는 게 있어서. 그리고 이야기는 끝냈는데 돌비님 그리고 규정님께 이모님께서 되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모님께서도 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댓글에 이렇게 뭐 좋은 글, 안 좋은 글 많이 써주시는 걸 봤는데, 진짜 본인 응원글들도 너무 많고 걱정해주시는 댓글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고맙다고, 그리고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감이 있는 게, 어떤 댓글에 뭐 이모님 점집 좀 알려주세요, 신당 좀 알려주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보이는데, 그분들께 죄송하다 하면서 이 말씀을 꺼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미 이 돌비공포 라디오의 한 이야기의 캐릭터로 나왔을 때부터 본인은 이쪽 세계관 그리고 이쪽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끼어들 생각이 없고, 만약에 귀족님들께서 기연을 얻어서 신님이 점지해 주셔서 본인 신당에 오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오로지 그분들의 운이고 그런 거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이야 본인은 그냥 이 이야기 속의 한 캐릭터로만 생각을 해달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르신 분이다, 바르신 분이야. 아이고, 오늘 배송맨님께서 이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이모님께도 보고 계신다면 제 목소리가 들리시겠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우리 또 전설의 배송맨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배님도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대표님, 지금 청소랑 빨래 끝내놓고 돌비님 차 롤스로이스 팬텀 이거 지금 세차하고 있습니다. 팬텀이 아니라 악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갑자기 존댓말을? 제가 팬텀이 아니라 악귀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전배님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야 매주 이 시간만 되면은 참여하고 싶었죠. 아이고, 근데 또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서요. 시참하는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자주 뵐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배예요! 작년 10월 달로 잠깐 가볼게요. 그때 당시 저희 업체에서 배송을 하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급하게 사람 한 명을 구하게 됐었는데 새로 오신 사장님을 돌비라고 지칭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희가 보통 신규 입사자가 오면 4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저와 같이 4일 정도 동승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본인이 실제 배송을 해야 될 구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는데 4일째 이 돌비라는 분을 동승교육을 하고 그날이 마침 저희가 회식 자리였어서 그런다고 신규 입사자분 회식자리 안 껴주기도 그렇고 또 이럴 때 같이 술 한잔 먹고 하면 금방 친해지기도 하니까 제가 돌비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회식인데 어차피 저희랑 같이 일할 거 조금 일찍 본다 생각하고 회식 자리 가갖고 술이나 한잔 하시죠 이랬더니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제가 좀 그래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 제 와이프도 데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 뭐 상관없다고 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그 돌비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는 그 권역 주변에서 마침 살고 계셨어서 뭐 사모님 오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부담될 것도 없고 그래갖고 오시라고 흔쾌히 얘기했었고 대략 한 7, 8명 저랑 뭐 돌비 사장님 그리고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 그리고 다른 동료들 해서 7명이서 막걸리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뭐 술 먹고 신규 입사자 분이시다 보니까 간단히 소개도 하고 또 사모님도 오셨다 보니까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하는데 본인은 그 근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전에 헬스장에서도 운동을 하다 서로 만나서 지금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신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끼리는 자 어떻게 헬스장에서 사랑이 꽃피었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냥 저녁도 깊어가고 저희는 그냥 편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도 여기서 짠 저기서 짠 하고 술을 먹던 도중에 어느 순간 살짝 봤는데 이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께서 술이 많이 되셨는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라고요. 오, 네. 살짝 꾸벅 이렇게 고개를 떨궜다가 다시 도리도리 하면서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계셨었는데 아이고 술 많이 드셨나 보다 하면서 돌비 사장님 와이프를 얼굴을 딱 쳐다봤다가 순간 흠칫했던 게 이렇게 꾸벅 하면서 졸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정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 모습에서 할아버지 얼굴이 자꾸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 잘못 봤나 이거 저도 도리도리 이렇게 눈 감았다 떠가고 내가 술 많이 마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 얼굴 쳐다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술 많이 됐나 보다 그만 마셔야겠다 싶어갖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술은 다 안 마셨고 그냥 팀원분들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고 나가서 담배 핀다 하면 같이 나가서 담배 피는 거 보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술자리 파하고 나서 사람들 뭐 대리 부를 사람들 대리 부르고 가는 모습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돌비 사장님하고 와이프 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근처다 보니까 걸어서 간다고 해서 저도 대리기사 불러놓고 기다리는 동안 이러저러한 얘기하다가 내 차를 운행해 주실 대리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를 타면서도 마지막으로 봤던 게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 등 뒤로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겹쳐서 보인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었어요. 그렇게까지는 봤는데 저도 이게 술을 좀 적게 먹은 술은 아니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씻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날은 집에 가서 폭풍 잔소리와 함께 잠에 청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날 일 끝나고 그 전주에 제가 로또권에 당첨이 됐어요. 무려 3등입니다. 세금을 떼고 183만 원을 받았는데 예. 그런 거금을 받다 보니까 와이프 지갑도 하나 선물을 해주고 아들 장난감 그리고 우리 부당 이모님 온수매트를 사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렸었는데 갖다 드린 김에 이모님께서 좋다고 맛있는 거나 먹자고 오늘 자기가 쏜다고 하면서 평소 알고 계시는 부업하시는 무속인분 한 분이랑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삼촌분 이렇게 넷이서 술자리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가 이모님이랑 알고 계시는 무속인분도 제가 뭐 한두 번 뵌 분은 아니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분께서 얘기하시기를 선배야 너 나이도 이제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주워먹지도 말고
술 같은 것도 밖에 나가서 함부로 먹지 말고 그래라. 괜히 술 먹고 있는데 잉이 돼갖고 또 이모한테 죽내 사내 살려주세요 막 이러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얼마 전에 회식 자리에서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나저나 이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얼마 전에 내가 회식 자리 갔었는데 이런 거를 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마치 무슨 길 가다가 뭐 새로운 장난감을 본 꼬마아이 마냥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어땠는데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이모님 마음속으로는 그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 한 3번은 만났고 벌써 술 한잔 하신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미 그럴 정도로 빨리 얘기해보라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뭐 모태 솔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성분이 이렇게 좀 관심을 표해주고 잠깐만 이렇게 뭔가 해주고 그러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혼도 하고 애도 셋 낳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모님께서는 이미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빨리 얘기해보라고 이런 제스처를 저한테 취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지난번에 회식대를 했었는데 평소에는 괜찮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취할 때쯤 돼갖고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래갖고 좀 신기하긴 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없냐고? 아이씨, 실시하게 뭐냐고, 그게. 그 다음에 이러길래.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잉, 다음에 더 재밌는 거 가져오라고. 나는 진짜 좀 제대로 된 것 좀 가져오지. 그냥 봤다는 거는 밥 먹듯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냐, 이러면서. 입맛만 다시다 만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어디 가서 주신 밥도 얘기도 함부로 못하겠네. 이렇게 저도 툴툴 대면서 그렇게 술자리를 마쳤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동료 팀원 중에 한 명이 끝나고 술 한잔 할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랑 먹을 건데 했더니, 주변 사람들 그 돌비 사장님 포함해서 한 4-5명에서 먹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돌비 사장님한테 전화해볼게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돌비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 일 끝나고 오늘 한잔 한다는데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여보세요? 이랬더니 이게 통화로 할 얘기는 아니라 배송 끝나고 제 팀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일단 끝나고 들려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배송구역을 얼추 끝나서 제 차 탑 안에 있는 뭐 반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돌비 사장님도 본인 배송이 끝났다고 어디 계시냐고 전화가 왔길래 어느 빌라 앞이다. 이쪽으로 와라. 잠깐 얘기하고 담배나 피우자 하고 얘기를 했더니 5분도 안 돼서 금방 쌩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저러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니 돌비 사장님 오늘 술 먹으러 안 가냐고 뭐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좀 약간 당혹스럽다? 아니면 뭐라고 우물쭈물대면서 얘기를 못하길래 아이고 참 남자가 돼가지고 할 얘기 있으면 딱 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이러면서 제가 살짝 장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눈을 띄우길래 왜요? 또 사모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팀장님 그게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지금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술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요? 술 잘 드시더만 보니까 피곤해서 살짝 굶고 그러시긴 했는데 술 곧잘 드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말을 할까 말까 살짝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와이프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요? 병 있어요? 그런 거에서 술을 안 드시는 것도 아닌 것 같더만 아니 술을 못 먹습니다도 아니고 주사가 있습니다도 아니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라는 뭐예요? 어차피 뭐 사모님이랑 1-2년 봤던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었는데 얼마 전부터 조금 주사가 좀 심해지고 급기야는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부부 동반해서 뭐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와이프가 술이 굉장히 많이 취해서 뭐 난동을 부려서 경찰까지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이 뭐 잘못했겠지 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돌비 사장님이라는 분은 뭐랄까요. 나이가 일단 저보다 3-4살이 어리기도 하지만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가 바른 스타일이에요. 어디 가서 본인이 해를 입었거나 불합리함을 받았으면 받았지 절대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예의 범죄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바른 청년이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 참 웃긴 게 뭐 어쩔 수 없지 그만 영 끊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저 와이프가 술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저도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끊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아쉽네. 불비 사장님이 그래도 얘기 듣기로는 술 한 잔, 두 잔 같이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술 안 먹는다 하니까 나도 좀 생뚱맞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술을 매일 먹고 막 자주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일 끝나고 뭐 조그만하게 요리해놓고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자는 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하루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에는 제가 봤던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회식 자리에서 봤던 것도 있고 혹시 그런 거랑 연관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술 먹고 난동까지 이렇게 피웠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저도 떨떠름해서 그날은 저희 동료들이랑 술도 못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무작정 차 돌려갖고 이모님 신당으로 향했어요. 이모님께서 마침 언제나처럼 다 끝내놓고 한잔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모님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하다 못했던 거 마저 해드리려고 한다고 했더니 또 눈이 번쩍번쩍 해지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돌비라는 친구도 지금 술을 끊으려고 한단다. 아예 막 와이프분께서 뭐 술 먹고 아예 눈이 획 돌아가고 막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그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뭐 그런 게 아닐까 한다. 술만 먹으면 그런다는데 요 며칠 사이 엄청 심해졌다고. 이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 보통 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먹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술 먹고 있으면 살짝 몸 안에 빙의가 돼서 그 술자리를 즐기고 나가면 나가지. 그러지는 않는데 혹시 뭐 다른 거 문제인 거 싶은데 선배야 너 그러지 말고 내일 자리나 한번 만들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자리요? 했더니 뭔 자리긴 인마 술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방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못 들었냐고 둘 다 술을 끊는다고 했다니까요. 아니 그냥 기분 촉촉하니까 네 안 좋은 일 있다고 한 잔 먹자고 데리고 나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되겠냐고. 나 오늘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술 먹자고 하면 누가 그걸 X로 보지 그 사람으로 보겠냐고 했더니 이모님께서도 겉도리 막 생각을 하다가 뭐 그럼 밥이라고 먹자고 하든가 뭐 과자도 먹자고 하든가 부부동반 어떻게 좀 데리고 나와봐라 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보니까 일단은 해보겠는데 이게 참 생뚱맞는데 일단 알았어요. 이모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날은 그렇게 자리파하고 집으로 돌아갔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차에다 물건을 싣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과 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갖고 한잔 하려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하다가 그냥 다짜고짜 얘기했어요. 돌비사장님 저 로또 당첨됐는데 밥이나 드실래요? 맥락 없이 얘기했더니 그 돌비사장님 당연히 눈 동그래지죠. 로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 대단한 걸 아시고 3등 됐다고 3등 이것저것 하고 돈 좀 있어갖고 생각까지는 아니고 밥 드시죠 밥.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행이죠. 근데 술은 안 먹는 거면 저희 와이프 같이 또 데리고 나와도 되겠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술 안 먹을 거니까 그러면 밥만 먹을 거니까 그렇게 오라고 나는 한잔 할게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침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줬겠다. 이모님한테 연락을 했죠. 이모 이래 해갖고 맛있는 거 먹자고 내가 꼬드겼다고 밥은 그럼 이모가 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다고 이따가 자리만 알려달라고 주소만 찍어놓고 일 끝날 때쯤 주소만 찍어놓으면 이모 놀러 갈라니까 네가 자리만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일단은 알았다고는 했어요. 그날 저녁이 돼가지고 제가 배송이 끝나서 어디서 먹을까 했다가 그 근처에 거창한데 막 이런 데는 없었고 그 유명한 할머님께서 하시는 그 보쌈집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보쌈이나 먹자고 얘기를 해갖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돌비 사장이 먼저 도착했고 조금 있다가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이 오셨는데 저도 이거 이모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모님 이렇게 막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사촌 누나 온다 잠깐 고향에서 사촌 누나 올라왔는데 내 얼굴 보고 잠깐 간단다 여기 잠깐 와서 밥 같이 먹어도 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돌비 사장님 입장에 뭐 이렇게 밥을 사준다고 한 건데 여러 명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명 정도 온다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모님한테 카톡으로 사촌 누나라 했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께서도 뭐 기억하면서 금방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있다 이모님께서 보쌈집 들어오셨고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러저러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상대적입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께서 헬스장 트레이너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직업과 일맥상통하다시피 뭐랄까요 이 외형적으로 되게 굉장히 좀 건강미가 넘치셨어요.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께서.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모님께서도 운동 굉장히 오래 하셨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일단 키도 굉장히 크신데다가 몸도 굉장히 좋으시다 보니까 서로 약간 이렇게 서로 무언의 스캔이라고 할까요? 서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서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모님께서도 본인 뭐 무속인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 그냥 우리 전배 사촌 누나예요 이렇게 간단히 얘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보쌈을 먹고 있었는데 뭐 그냥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모님께서 되게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데 등도도 안 나가고 되게 답답했었나 봐요.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만 갖다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술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괜찮나 이거?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모님께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니까 괜찮나 싶기도 했는데 그렇게 소주를 시키니까 서로 돌비 사장님이나 돌비 사장님 와이프나 약간 좀 당혹감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딸딸했었고 근데 이모님께서 잔 4개 다 달라고 아유 보쌈 갖다 놓고 뭐 하는 거냐고 소주 한 잔 기울이고 해야지 술 못 드셔요? 알스야 알스? 이러면서 팔짝쿵 도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자기네가 건강 문제가 있어서 술을 조금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 그럼 오늘만 마시면 되지 적당히 드셔요 적당히 이러면서 그냥 어영부영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술판을 버려버린 거예요. 불어놓고 그냥 다짜고짜 제 잔이랑 제 손을 붙잡고 술을 이렇게 따라주시고 돌비 사장님한테도 그리고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한테 술을 이어서 따라주더니 짠하자고 짠. 아유 분위기 식상하게 뭐 하는 거냐 한 잔 먹고 시작하자고 우리가 뭐 10병을 먹자 그래서 한 잔을 먹자 그랬어. 아 들어요 이러면서 억지로 다 같이 짠을 하고 저희는 그 받아놨던 술을 일단은 다 같이 비워놓고 술잔을 내려놨죠. 일단은 소주를 한 잔 먹었다 보니까 안주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딱 듣고 있는데 아유 이렇게 늦게 술자리 시작했으면 원래 빈속에 3잔 마시고 시작해야 돼 하면서 연금부 다시 한번 술자를 꽉 4잔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 딱 우리 3잔만 먹고 그 다음 안주 먹고 스타트 합시다 하면서 이게 제 딴에는 이게 급발진도 너무 급발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도 되나 싶기도 했고 제가 맞은편에 돌비 사장님이 있었고 대각선으로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이 있었는데 이게 뭐 당혹스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딱 보니까 표정이 어벙벙 하더라고요. 워낙 순식간에 이렇게 술 먹이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술자리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모르겠어요. 한 2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희 4명이서 소주 6병을 비웠거든요. 그때쯤 되니까 저는 혼자 2금 반, 3금 반이 됐는데 이게 저만 마치 그랬다랄까 돌비 사장님이나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이나 어느샌가 되게 분위기에도 취하고 술에 취했는지 왁자지껄 떠들면서 노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술이 들어가는 게 술이 아니고 지금 사약이에요. 저는 한 잔 한 잔 먹는 게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 벌써 벌어진 것처럼 저는 막 오매불망 이러다가 또 얼마 전에 들었던 일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저 혼자 지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그 6병을 비우고도 성이 안 찼는지 안 되겠다고 2차 가자고 선배 근처에 전집 어딨냐 전집 막걸리집 글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돌비 사장님이나 와이프분이나 마찬가지로 간다고 한 잔 더 먹자고 그냥 신이 났어요. 셋이서 아주 그냥 그래갖고 여기서 한 20m만 내려가면 있긴 한데 이모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가 이러시는 거예요. 또 어영부영 거기서 보쌈집에서 그냥 1차 정리하고 그냥 스피드로 저희는 2차로 전집을 갔는데 전집 가서 모듬전 시켜놓고 막걸리 2통을 시켰어요. 막걸리 2통 시켜놓고 나니까 전 나오기 전에 뭐 밑반찬이라고 하잖아요. 깍두기하고 도토리묵 무침 뭐 이런 거에 밑반찬 몇 개 나왔었는데 모든 전이 나오기 전에 막걸리를 4통을 이미 비워버렸어요. 너무 이게 술을 너무 달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되니까 제가 그러면서 뭐 술을 안 먹은 게 아니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살짝 알짤딸한 것 같기도 한데 저 말고 이 셋은 그냥 신났습니다. 10년지기 서로 친구였던 사람들 뭐 오랜만에 만난 건지 아니면 이상가족 상봉을 한 건지 신나갖고 막 떠들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님이 내가 무슨 운동을 진짜 오래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께서도 본인도 헬스 되게 오래 했었고 말이면서 운동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막 본인의 운동을 어떻게 했네 막 이렇게 무용담을 하던 도중 갑자기 이모님께서 그러면 아가씨 그러면 힘도 꽤 쓰시겠네. 나랑 팔씨름 한번 안 해볼래요? 이렇게 살짝쿵 도발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이 팔씨름은 애지간한 남자들은 싹 다 이기거든. 아가씨도 힘 좀 쓸 것 같은데 팔씨름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옆에 안주들을 팔씨름 할 수 있게끔 살살살 옆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도 살짝 좀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뭐 힘을 쓰던 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약간 자존심이 있나 봐요. 마치 뭐 팔씨름을 해야겠다는 굳은 표정과 함께 팔꿈치 쪽 이쪽을 이렇게 되는 자리를 정리를 하면서 두 손을 맞닿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양손을 마주 잡아놓고 팔씨름할 자세를 딱 취했는데 서로 오른손을 오른손끼리 붙잡고 있잖아요. 이모님께서 왼손으로 갑자기 그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 잡고 있던 오른손에 손목을 딱 부여잡더니 잡았다 요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이모님이 생뚱맞은 표정으로 엥?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그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께서 왜요? 해요? 팔씨름 이제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모님께서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예 준비 시작 하면서 그냥 팔씨름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저는 팔씨름 하면서 뭐 손을 맞잡아 놓고 저는 뭐를 이모님께 시작하려나 했는데 그 순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이모님 표정도 굉장히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러시나 생각도 들었고 가쁜 팔씨름판이 됐었는데 이모님께서도 마치 힘쓸 별도 없었고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식간에 본인이 팔씨름을 지고 나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벙벙한 이모님 표정을 보고 있다니 이게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모님은 진짜 팔씨름을 하시면 두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저랑 하면 제가 이깁니다만 서로 손을 잡은 상태가 아니고 손목이 부딪힌 상태에서 팔씨름하면 이모님께서 저 이기시거든요. 그만큼 이모님께서 힘이 대단하신데 진 것도 일단 제가 놀랍기도 했는데 손을 잡아놓고 되게 굉장히 당황하시는 표정과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왜 이러나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단 팔씨름 한 판이 끝났어요. 끝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 여성분 두 분이서 자세랑 옷 매무새를 정리하기도 전에 불비사장님이 옆에서 갑자기 폭주하는 거예요. 나도 손씨름 각시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뭐야 얘 왜 이래? 그리고 손씨름? 갑자기 그 이모님이랑 그 다음에 돌비사님 와이프분께서 맞잡아 있는 손을 갑자기 본인이 두 손으로 팍 떼버리더니 본인이 우리 이모님이랑 팔씨름을 하겠다고 본인 와이프를 옆으로 탁 밀치더니 본인이 갑자기 옆으로 앉는 거예요. 박씨야 나도 손씨름 이러면서 갑자기 완전 상기된 표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뭔 상황인가 했는데 이게 돌비사장님 표정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런 예의 바른 청년 이런 표정이 아니라 얼굴이 완전 일그러져가지고 당장이라도 이게 팔씨름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진짜 팔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자는 건지 뭘 힘겨루기를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고 엄청 신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장님 왜 그래 그러게 했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제 손을 팍 치더니 손씨름 이러면서 엄청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놀고 이모님께서 왜 이래 이거 이런 씨 갑자기 이러면서 이모님께서 그 잡고 있던 손을 이모님께서 본인 쪽으로 딱 당기고 있는데 이게 이모님 잡고 있는 손이랑 이모님 몸이 공중에 붕 뜨듯이 이런 식으로 돌비 사장님 쪽으로 힘으로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깜짝 놀래갖고 반대편 쪽으로 가서 돌비 사장님 뒤쪽으로 와갖고 양쪽 겨드랑이 파갖고 돌비 사장님 좀 일으켜 보려고 어떻게 좀 제지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힘도 일단은 굉장히 셌었고 이게 지금 언뜻 봐서는 이게 빙이 된 건가 갑자기 왜 이러나 막 싶은데 그 말투도 이상해지고 그러고 제가 잡고는 있는데 이게 제지도 못하고 팔도 못 부리치고 있고 막 이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모님께서 반대로 아글아글 쓰면서 그 맞자 있는 손을 이렇게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고 갑자기 그냥 별 얘기도 안 하고 이모님께서 팔짱을 딱 끼시더니 고개를 획 돌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돌비사장님이 갑자기 그걸 보더니 각시야 나랑도 손씨름 막 이렇게 재차 얘기하는데 이모님께서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재차 이 돌비사장님께서 손씨름 각시야 나랑도 손씨름 이러는데 이모님께서는 싫어 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참 웃긴 게 돌비사장님 와이프분께서 진짜 돌비사장님 보면서 한심하다는 투로 오빠 또 갑자기 왜 이러냐고 술만 먹으면 왜 이러는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그 순간 인지 부조화가 온 게 제가 며칠 전에 돌비사님한테 들었던 게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이러고 있고 지금 와이프분은 너무나 말짱하세요. 오히려 술만 먹을 때마다 왜 이러냐고 돌비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돌비사장님은 제 얘기와 와이프분 얘기는 듣지도 않은 채 자꾸 저희 이모님한테 손씨름 하자고 손내놓으라고 빨리 이러면서 제코 재촉을 하는데 이모님은 계속 싫다 이러더니 어느 순간은 웃으면서 약을 올리시는 거예요. 싫은데? 난 너랑 팔씨름 안 할 거야. 내가 왜? 안 할 건데? 맞은편에서는 박씨야 손씨름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요. 이모님께서 얘가 거부를 하다가 웃기셨는지 됐어요. 안 할 거야. 안 해. 내가 왜 해? 해실하면서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추임새? 노래?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해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노랫말을 듣고 이모님께서 계속 안 한다고 막 약 올리고 막 그러니까 이 돌비사장님 얼굴이 점점 흉악해지더니 진짜 표정 자체가 당장이라도 이모님 막 진짜 때려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 난 너한테 맞아도 너랑 절대 팔씨름 안 할 거야. 절대 너랑 힘싸움도 안 할 거고 너랑 아무것도 안 해. 너랑 안 해. 절로 가. 이러면서 자꾸 해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꼬마아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추임새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돌비사님께서 진짜 이게 뭐랄까요 진짜 화를 참다가 화를 했는지
으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사전집 밖으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순간 상황이 그렇게 됐고 돌비 사장님도 술집에서 나갔다 보니까 와이프분도 와이프분이었고 이모님은 그냥 무조건 그냥 딴 데 쳐다보면서 대시대시 이러고 계시고 저랑 돌비 사장님 와이프랑 둘이서 동시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쨌든 데리고 끄집고 와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사고 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뜻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누가 봐도 빙이 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깜짝 놀라갖고 핸드폰만 손에다 쥐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한 3발자국 걸었을까요? 돌비 사장님이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밖에 보면서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하면서 돌비 사장님 어깨를 툭 쳤어요. 쳤더니 돌비 사장님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팀장님 제가 지금 화장실 가는 중이었나요? 아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에? 괜찮아요? 이러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를 뒤따라 나왔던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께서 진짜 울음이 터진 거예요. 아 진짜 오빠 제가 술만 먹으면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돌비 사장님은 술도 아예 다 깼어요. 그냥 말짱해요. 술이 취한 것 같지도 않고 본인 와이프가 막 울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아 미안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아유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반대로 와이프분께서 아 진짜 술만 먹고 왜 그러냐고 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다고 오빠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있으니까 막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일단은 막 들어오시라고 막 얘기해갖고 일단 억지로 두 분을 데리고 와갖고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이모님께서는 언제부턴가 그 노래 추임새도 멈추더니 돌비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와이프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아 진짜 괜찮나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싶어가지고 이모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모께서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서로 번갈아가면서 쳐다보기만 해요. 서로 저기 이쪽은 된 것 같고 아유 여기까지는 됐고 이 다음부터는 뭐 유료 서비스야 더 듣고 싶으면 돈 내 아니면 여기서 끝내면 끝낸 거고 저기요 아가씨 그 남편분한테 이상한 거 씌웠었는데 지금 막 간다고 하고 갔거든 이제는 괜찮을 건데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됐어요 그냥 여기까지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종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굉장히 지금 뭔가 궁금해 미칠 것 같고 그 똘비사님 와이프분도 마찬가지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죠. 뭘 갑자기 지 남편이 맨날 술만 먹으면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뭐가 잘 됐다고 하는 건지 모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상황이냐 이거 지금 그리고 혹시 무슨 일 하는 분이시냐 팀장님 사돈 누나라고 하지 않으셨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께서 아 여기까지 됐어요 이 다음은 유료야 여기까지는 무료였고 이 다음은 유료야 나는 됐어요 아 이런 거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기도 싫고 여기까지 하셔요 그냥 뭐 남편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비사님 와이프분께서 뭔가 본인이 촉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본인도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 땅이시냐고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이모님한테. 이모님께서 맞다고 나 무당 맞다고 어떻게 하셨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니 어떻게 하셨대? 옆에 계시는 그분께서 알려주셨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분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가요? 누구요? 하니까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그 옆에 조상신분께서 우리 아가씨 지켜주고 계시는데 아이 됐다 이렇게 된 김에 아가씨가 여기 술값 사는 걸로 하고 다 얘기해 줄게요 하면서 이모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본인이 보셨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모님이 보셨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와이프분께서 뭔가 잘못된 거에 씨이신 줄 알았대요. 저도 그럴 것이 이모님이 딱 봤을 때 그냥 돌비 사장님 와이프분 곁에 굉장히 화가 나는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래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다고 요거를 단숨에 또 타내기도 좀 애매했던 게 그러기에는 너무 이 와이프분하고 성향도 잘 맞아 보이고 사상도 잘 맞아 보이고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당장에 큰 문제가 막 생기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건배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볼까 하다가 본인도 생각을 했던 게 손 한번 맞잡아 보면 좀 뭔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팔씨름 제안을 했던 건데 그렇게 팔씨름 제안을 하고 그 와이프분 손을 잡았을 때 이모님께서 바로 느낀 거예요. 이거 벌기나 객기 이런 거 절대 아니다. 도당신께서 수령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놀랐던 게 그러면서 물끄러미 돌비 사장님을 쳐다봤는데 돌비 사장님 얼굴에서 도선생 얼굴이 겹쳐 보이더래요. 머리에 양쪽 뿔이 나 있고 방망이 들고 다니시는 그 도선생님 있잖아요. 그 얼굴이 겹쳐 보이더래요. 그걸 보면서 팔씨름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뭐 됐다 하면서 본인 팔이 넘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팔씨름을 졌던 건데 이 손을 빨리 풀이치고 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방비를 해야 되는데 요 돌비사장님 와이프분께서 팔 마침 이렇게 잡아있는 상황에서 팔씨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어서 네. 본인이 대처가 늦은 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도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해코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싸움, 힘겨루기 이런 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더래요. 본인이랑 자꾸 팔씨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손씨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모님한테 자꾸 팔씨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모님께서 안 하고 자꾸 약 올리고 또 그리고 이 해실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게 음색이 보면은 애기들 달랠 때 노래 부를 때 추임새를 쓸 때 나는 음색이잖아요. 그러면서 해실이라고 했던 게 사실 이 해실이라는 단어가 크게 웃는다라는 것에서 유래가 돼서 해실이라고는 하는데 그 도선생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발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도발하기 위해서 나는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줄 거야. 너랑 힘싸움도 안 할 거고 손씨름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약 올렸던 거고 실제로 이 방법이 생전에 신어머님께서 악귀들 혹은 나이가 어린 악령들 상대할 때 이런 걸로 굉장히 약 올리면서 원하는 걸 못 이루게 해줬던 그런 방법이 생각나서 이모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약 올리고 본인이 뜻대로 될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이 도선생님께서 본인은 원래 본인이 몸담고 있던 이 돌비 선생의 몸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 몸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반대로 그러면은 돌비 사장님 입장에서는 와이프분께서 술이 취하면 자꾸 난동을 부리고 뭐 얼마 전에 경찰까지 왔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게 요거는 돌비 사장님도 기억을 못합니다. 본인이 술이 취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 친구들, 다른 사람들한테 팔씨름하자고 손씨름하자고 힘겨루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던 거예요. 이렇게 난리를 치다 보니까 와이프분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본인 자체로서도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상태였는데 이 와이프분을 수호하고 있던 수호령 조상신분께서 이 도선생을 쫓아내고자 와이프분께 빙의가 돼갖고 그만큼 난리를 피면서 도선생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거다. 그래서 돌비 사장이 봤을 때는 앞뒤 다 잘라놓고 와이프가 술 먹고 난동을 지겼다라고 이렇게 생각만 했던 거고 본인이 그 전조등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본인은 까맣게도 잊은 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그 상황에서 그 도선생이 자리를 떠나면서 돌비 사장님도 그 이후로 뭐 아직까지도 술을 먹으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객기라든가 걸기 혹은 뭐 도선생님들이 그렇게 본인 몸에 실려갔다 나오면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당분간은 밖에서 술 드시지 말고 술 먹을 것 같으면은 와이프 옆에다 꼭 데려가고 술 먹고 아닐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술 드셔.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진찰만 하시고 그날 뭐 이건 구도 아니고 살풀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었는데 굳이 뭐 국값 뭐 이런 부적값 이런 거 받지는 않았고요. 그날 새벽까지 코떨어지게 저희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용차 부르고 집에서 쉬었었는데 진짜 술을 어디까지 먹었는지 제가 그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엄청 먹어가지고 저도 요 며칠 지금 술을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서 돌비님한테 오게 되었었고요. 이야, 굉장히 오랜만에 도선생 뵙게 돼가지고 도선생 이야기도 듣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리고 이 플레임도 못하고 막 이러는 이유는 이런 거 제가 그 겪었던 거 그대로 또 얘기하다 보면 네. 또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플레임을 얘기를 못하고 그냥 도선생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충분히 저희는 잘 알아듣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공부 좀 해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또 자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댓글 나오면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세요. 네. 자, 이제 전배님께서 좀 편안해지셔가지고 이제 좀 자주 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전배님의 이야기도 많이 한번 들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리고 전설의 배성매님 이야기 첫 편부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뭐 무당이모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